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아버지의 병원비와 병간호를 며느리가 책임지라고? 내가 왜? 아들은 뭐하고? 호구 며느리 딴 데 가서 찾으세요. 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남 중 장남 며느리입니다. 손아래 시누이가 한 명 있고요. 남편과는 대학 4년 때 소개팅으로 만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전문 직종이 아닐 바에야 전업주부로 사는 게 낫다고 하셨고, 저 또한 현모양처가 되는 것도 괜찮은 삶이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제 명의로 된 한강변에 위치한 전망 좋은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남쪽 지방에서 건어물 도매업을 크게 하시고 계셔서 부동산에 관심은 많은데 현장 감각이 떨어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도권 부동산 정보를 많이 접해서 공유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껏 따신 밥 먹고 어려운 줄 모르고 자란 부르조아라서인지 그냥 편하게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놀고 먹고 사는 인생이 참 좋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신 비상금도 넉넉히 있겠다. 남편 공기업에 다녀서 월급 차곡차곡 들어오겠다. 신혼집 예쁘게 꾸미는 재미로 사는 게 사는 낙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는 집 딸답게 인테리어도 사치스럽게 꾸며도 보고 드레스실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분위기로 화려하게 꾸며놓고 신혼을 100% 즐기기로 했었습니다. 아기 낳으면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주의였죠. 그런데 결혼 후 처음 집들이해서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프랑스 로코코풍으로 화려하고 과감한 인테리어에 적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쁘게 잘 해놓았다고 하시면서도 레이스가 줄레줄레 달린 제가 입은 홈드레스나 커튼과 방석, 그리고 부담스러운 촛대 받침들을 보고서는 정신없다며 치우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쁘기만 하다고 집을 잘 꾸며놓았다고 칭찬하셨는데 시아버지는 결혼 생활이 소꿉 장난이 아니다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시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집 구경을 꼼꼼히 했었고요. 어차피 시아버지가 사시는 집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니 그러시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못마땅해 하는 시아버지 앞에서도 편들어 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시고는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결혼했으니 남편 월급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니까 결혼 전처럼 사치 부리고 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철없는 애한테 어르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결혼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고 살아보는 게 꿈이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편 돈으로 흥청망청 쓸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선 며느리가 철없이 살림도 못하고 사치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도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일이 별로 없었고 특별히 부딪힐 일이 없어서 잘 지내왔습니다. 저도 시대 식구들한테도 나름 잘했었고요. 아가씨나 도련님 생일 때 꼭 기억하고 선물 준비해서 멋들어진 맛집 식당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백화점 들릴 때마다 남편 옷 사면서 시부모님 것도 사서 선물로 드리곤 했어요. 물론 시부모님께도 매달 용돈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뵐 때마다 적지 않게 용돈 겸 드렸어요. 남편 월급으론 어림도 없는 액수였죠. 아직 학생인 아가씨에게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결혼해서 저처럼 다 차려놓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부모 잘 만난 덕분에 풍족하게 살고 있단 걸 압니다.
대학에 들어와 보니 정말 힘들게 사는 친구들 많이 보면서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친정아버지가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거 지겹지도 않냐면서 슬슬 부동산과 경매 쪽 공부하라고 성하셨어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쪽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도 하고 관련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남편이 지방으로 순회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순회 근무를 하고 와야 승진도 빠르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본사로 다시 되돌아올 건데 몇 년 떨어져 지낸다고 해서 탈 있겠나 싶어서 그냥 섭섭했지만 주말 부부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아직 신혼인데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함께 가면 안 되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제가 이름도 거창한 부동산 투자 사업을 시작할 거라서 안 된다고 했죠. 결혼한 지 1년을 다 채워가니 이 정도 신혼생활 보냈으면 된 거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한다며 주말 부부 생활을 영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아기도 얼른 낳아야 한다고도 하셨고요. 그렇게 짧은 신혼생활을 보낸 후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도련님의 결혼말이 오고 갔습니다. 도련님의 결혼 문제로 의논 좀 하자고 남편이 있는 주말에 부르셨어요. 신우이와 도련님도 와 있더군요. 저는 도련님이 아직 상견례도 남아있고 결혼이 결정된 건 아니었지만 미리 축하한다고 밝게 웃으며 말했었죠.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소불고기도 넉넉히 내오시고요. 평소엔 비싸다고 소고기를 잘 내오지 않으셨거든요. 암튼 도련님 장가가게 되어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아버지께서 말씀을 꺼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도련님이 직장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서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는 데다가 시부모님도 여력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희네 부부가 넉넉히 사는 것 같으니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꼭 주말 부부를 해야겠냐고 하시면서 남편이 있는 지방에 내려가서 함께 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있어서 서울을 떠날 수 없다고 했더니 무슨 일을 할 거냐면서 꼬치꼬치 캐물으시네요. 특별히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도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저희 부부 일은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불쾌하시더군요. 옆에서 시어머니도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결혼했으면 남편 따라 살아야 한다고 부추기셨고요. 그러자 남편도 저희네가 의논해보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도련님을 향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도련님은 시아버지만 쳐다보고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기를 저희네가 집이 있으니 도련님 신혼집 장만에 돈을 좀 보태달라고 하시네요.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보태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희네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해서 전세금 보탤 만큼의 돈은 없지만 최대한 돕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형이란 놈이 동생 집을 좀 해주는 게 아까워서 인색하게 구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네들이 돈이 없다면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 수 있는 거냐며 대출을 받아서 해주던지 너네 집을 비워서 살게 해주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안방으로 휑하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면서 도련님은 뻘쭘해하면서 남편과 저한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다며 결혼은 해야 하는데 전셋집도 장만 못했다고 하면 면이 서질 않는다고 부탁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형이니까 없는 동생 도와주라고 거들었습니다. 막말로 남편이 돈이 어디 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장만 하는데 돈 보태주셨나? 아님, 결혼 비용 대주셨나? 의문이 들더군요. 집은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혼수도 어차피 딸내미 쓸 거니까 친정아버지가 아낌없이 해주신 거고 그 외에도 시댁이 형편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궁색한 결혼하는 것 싫어서 적지 않게 보태주셨는데요. 누가 봐도 돈 많아 보이는 며느리 믿고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도련님과 시어머니에게 돈이 어디 있다고 대놓고 전셋집 도와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대신에 최대한 결혼식 비용에 조금이라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한테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라고 하면서 남편도 결혼할 때 전세금이 턱없이 모자랐는데 그걸 알고서 장인어른이 집장만 해주셔서 덕분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월세로 시작했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염치 없이 장인어른이 해주신 아파트를 담보받아서 대출해줄 수 없으니 은행에 대출받고 부족하면 월세로 하던지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사정하듯이 대놓고 도와달라고 하자 참 난처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자존심도 없으시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도련님 신혼 전셋집을 며느리한테 구걸하시다니 제가 돈을 쌓아놓고 주체 못하는 며느리쯤으로 아시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 전셋집 보태주면 그 다음엔 시누이?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 번에 적지 않은 용돈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줬던 것을 일단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생일 때 아니면 따로 하지 않았고 좀 더 소박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10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못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 맞더군요. 그동안 나름대로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왔었는데 도련님 전셋집 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잘못한 며느리로 낙인 찍히는 듯 했습니다. 도련님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남편이 적금 통장 탈탈 털어서 줬다고 했어요. 제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고요. 그걸 하신 시부모님은 굉장히 저를 괘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 돌변하셔서 저를 보실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치 않은 며느리 돈을 쓰려고 했는데 아까운 아들 돈을 썼다는 거겠죠. 말끝마다 네 시동생은 굴속 같은 집에서 사는데 하면서 안쓰럽다는 듯이 저 들으라고 지겹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없이 그 큰 아파트에서 혼자서만 호화스럽게 산다는 거겠죠. 아들은 뼈 빠지게 일하느라 지방에서 골방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주 만나 뵐 일이 없으니 저러시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방님네는 속도 위반을 하셨는지 몰라도 결혼한 지 5달 만에 첫 애를 낳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지만 저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으셨는데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집에서 뭐 하냐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네 동서는 애기도 잘 낳았는데 결혼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집에서 놀면서도 아기 소식이 없냐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놀고 있지 않고 돈 벌러 다닌다고 했어요.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부동산 사업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코웃음 치셨습니다. 그냥 놀면서 아들 돈 축내면서 사치 부린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부동산 사업 하는 중인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경매물건 보고 나오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한가득 와 있어서 무슨 일인가 전화드렸더니 시아버지께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제가 연락이 안 되니 119를 통해서 병원 응급실로 왔다고 급히 오라고 하셨어요. 병원엔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있었어요. 종합검사를 받고 나온 결과가 척추측만 협자증으로 신경이 눌려서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염증이 심해서 항생제 투여를 해서 염증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일단 입원 수속을 맞춰드렸고 중간에 하던 일을 끊고 나왔던 터라
또 오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있는데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는데 한가하게 집에 있냐며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와서 시아버지 병간호 안 하냐고 야단치셨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오신 시아버지 병간호 하라시네요. 아니, 어머니는 뭐 하시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포괄병동에 입원해 드린 건데 며느리가 굳이 와서 시아버지 병간호 하라고 하셨어요. 6인실에 계시도록 했는데 불편하다고 1인실로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1인실과 6인실 입원비 차이가 꽤 날 텐데 굳이 저에게 1인실로 옮겼다고 하셔서 그러신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병간호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오후에 한 번씩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 될 말이라며 일하지도 않으면서 일 핑계대고 있느냐고 당장 와서 시아버지 병간호 하라고 윽박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없던 병이 생기셨는지 허리가 아파서 잠깐도 병원에 있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하루 종일 병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학교 다녀야 하니 안 되고 동서는 애기 키워야 하니 안 되고 서방님은 직장일로 힘들 테니 안 되고 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일하러 나가야 하니까 시아버지 병간호 못 해드린다고 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계속 듣자 하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하시더군요. 허리가 아프건 안 아프건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와서 기저귀 차고 있고 포괄병동이라 간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가족들 병문안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행여 나 몰라라 할까봐서인지 난리 부르스를 하십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 얘기해주고 어머니를 진정시켜달라고 했어요. 포괄병동이니 가족의 한 사람만 면회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설마 저보고 혼자 맡아서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한 후에 주말 끼워서 며칠 연차를 내고 시아버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또 저에게 전화해서 바쁜 아들을 불러내서 병실을 지키겠다고 야단하셨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잠깐 면회 올 수는 있어도 병간호 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저를 따로 병실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드렸다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원비는 어떡하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네요. 시아버지는 항생제 과다 투여로 급성 심부전으로 의식불명이 되어서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하루 3번 30분만 가족들 면회가 한 명만 가능해서 딱히 병간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보고 매일 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성하셨습니다. 처음엔 장남 며느리라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병원비 때문이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만사 제껴두고 달려오라고 해서 하던 일 멈추고 급히 갔는데 아무도 안 왔더군요. 저만 혼자 부르셨더라고요. 아가씨나 동선이한테도 위독하단 말 듣지 못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원무과에서 병원비 결제해달라고 하니까 저보고 병원비 내라고 위독하다고 거짓 부럼까지 해가며 오게 한 거였더라고요. 안 믿기실 겁니다. 저도 설마 했으니까요. 그동안 입원비며 중환자실에서 이틀에 한 번 투석하시니 병원비는 상당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결제하시라고 카드만 드리고 일하는 중이어서 병원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조금 맥이 빠지더군요. 병원비 결제가 급하면 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던지 왜 시아버지가 위독하지도 않은데 위독하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굳이 오게 해서 병원비 결제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서 기가 막힌 전화를 받았네요. 왜 아들 신용카드를 주었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아버지 병원비 대주는 게 아깝냐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돈도 쌓아놓고 살면서 거기에다 남편이 버릇안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시아버지 병원비가 아깝다냐고 하시면서 당장 와서 병원비 결제하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카드인 줄 알고 받았는데 가만 보니 뒷면 서명란에 아들 이름이 있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아들 돈을 어떻게 병원비 한 큐에 쏟아 넣느냐는 말씀이셨어요. 돈 많아서 사치하고 호화롭게 사는 며느리 돈으로 병원비 결제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어찌 말씀하신지 궁금해서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있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녹음했습니다. 남편한테 들려주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저보고 장남 며느리니 병원에 와서 하루 종일 시아버지 병간호와 병원비를 다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대충 듣다가 제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며느린 제가 시아버지 병간호하고 병원비를 다 책임져야 해요? 아들이 번 돈은 싫다고요? 며느리 돈으로 시아버지 병원비 대라는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각이 있는 애 같으면 네가 돈 좀 가지고 있으니 좀 베푸고 살면 좋지 않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호구 며느리 바라신 것 같은데요. 아들 돌려드릴 테니 원하시는 호구 며느리 다시 잘 찾아보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녹음 내용과 함께 톡을 보냈어요. 당신 어머니가 호구 며느리 원하셔서 우린 안 될 것 같다. 집 비번 바꿀 테니까 앞으로 여기 올 생각 마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옷가지나 자잘한 물건들을 용달이 실어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화 빗발치는데 받지 않았더니 열받으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에도 전화해서 딸을 그따위로 가르쳐서 시집 보냈냐고 열을 내시고 전화 끊더라고 친정 부모님께서 연락 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시어머니 원하시는 며느리 얻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전화 와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되신 친정 부모님이 당장에 올라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올라와서 문 두드리는데 문 열어주지 않았더니 밤새 그러길래 그 늦은 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아드님이 내 집 앞에서 와서 문 열라고 난리 판꽃이니까 제발 데려가 주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솔직히 좋은 배경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남편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씁쓸합니다. 남편이 웬만해선 저랑 헤어지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남편만 보면 헤어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것이지 희생을 강요받기 위해서 또는 책임을 떠안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생신상 엎어버린 강큰 며느리입니다. 지금도 그때 일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다가 화병 나서 억울하게 내 몸만 상하느니 제대로는 아닐지라도 어찌됐든 시모 생일밥상 엎었으니 나름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시모 생일상 엎어버렸으니 못된 시어머니 생일날만 되면 며느리한테 생일상 벼락 맞은 거 두고두고 기억되게 생기겠네요. 그러게 적당히 하셨어야죠. 어른이시면 중심도 좀 잡으실 줄도 알아야지. 그저 걸레 같은 딸년 말만 듣고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으니 당해도 싸네요. 제가 설마니 시모 밥상을 엎을 줄은 아무도 예상도 못한 듯 시모 생일밥상을 입으로 드신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받으셨으니 놀래기는 놀랐나 봅니다. 친정집에 도착하고서도 한참 뒤에나 걸레 같은 시누이가 잔뜩 화가 나서 전화 걸어 왔네요. 야, 이 미친 XX야. 당장 기어들어와. 너 내가 죽여버린다. 이 XX야.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쌍욕을 했어요. 제가 그랬네요. 아가씨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오빠랑 이혼시켜준다고. 그래, 이 쌍 X야. 너 빨리 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어디 함부로 상을 엎어? 너 진짜로 오빠를 이혼시킬 거야. 각오해. 당장 이리 와서 빌지 못해? 아구탱이를 날려버릴 테니까 두고 봐. XX야. 제가 그랬죠.
아가씨, 왜 그래요? 어머니가 생일상 다시 차리라고 해서 차린 음식 버린 것뿐인데 그래요.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난 이제 아가씨랑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아가씨 원하는 대로 오빠랑 이혼할게요. 했습니다. 미친 대기처럼 길길이 날뛰며 악다구니하며 쌍욕을 걸치게 하더니 네 친정집에 쫓아간다며 자식 교육 잘못시킨 친정 부모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악을 써댔습니다. 또 큰 시누이들이 전화 받돈 터치하며 욕을 있는 대로 퍼붓고 한참 만에 끊었네요. 저는 끝까지 그 욕짓거리를 다 듣고 녹음 다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친정 부모님께도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 누구든지 전화 오면 바로 녹음하라고 일러두었어요. 위자료 청구 증거물로 제시할 거거든요. 남편과 이혼해도 시모와 시누이한테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이혼의 결정적 사유 제공자로서 위자료 받을 겁니다.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으니 남편 전화가 올 때가 되었다고 내심 기다리고 있었더니 바로 왔어요. 야, 너 미쳤냐? 엄마 생신일인데 그러고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미쳤어? 빨리 안 와? 와서 엄마한테 빌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내가 아무 잘못 안 했어도 내 뺨 때리고 남편 돈 훔쳐서 다 쓴다고 하시고 머리채 잡고 흔드셨잖아. 자기는 내 편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어? 없지? 내가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아도 자긴 괜찮아? 난 어머니 무서워서 못 가니까 그리 알고 그냥 아가씨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누구 맘대로 이혼해주냐며 저를 데리고 살며 평생 그 못된 버릇을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제대로 고쳐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봐, 자긴 항상 그랬지. 내가 어머니한테 모함 받아도 머리채 뜯겨도 억울하게 엿먹으란 듯이 어머니하고 시누이들끼리 짜고 어머니 생신상 차리게 해도 골탕 먹여도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줬지? 시어머니 폭언과 폭행은 그런다 쳐도 시누이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에도 자기는 늘 방관했어. 그치? 남편은 흠칫 머뭇거리더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못해준다고 생 억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갑질에도 남편이란 사람은 오히려 동조했거나 방관하거나 방치했어. 인정하지? 아니면 말해봐. 했어요. 전화 너머로 옆에 시어머니가 있는 듯 시부렁시부렁 쌍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전화 받아주기를 바랬어요. 시어머니 보기보단 욕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바꿔주지 않더군요. 그래도 남편은 설마 네가 이혼하겠느냐는 표정 같았어요. 그 다음날 연차 내고 친정 부모님 대동하고 저희 집에 갔습니다. 남편 물건과 옷가지들 다 싸서 트렁크에 집어넣어 놓고 현관에다 내놓고 기다렸어요.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짐 싸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이 잘 정리되고 혼수살림 정리할 때까지 저희 집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있다고 하시면서 어디 내 귀한 딸한테 함부로 폭력과 폭언을 했냐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요. 친족이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혼시켰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면서도 이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너는 이혼 파탄의 유책 배우자이니 이제 와서 이혼하네 안 하네 할 자격이 없다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하자고 했어요. 합의 이혼 조건도 상세히 일러주었고요. 만일 합의 이혼을 기한 내에 못하면 법적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법정 이혼 사유 세 번째 항목을 근거로 해서 즉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적 이혼 절차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 폰에 녹음된 신혼년들과 남편 새끼 욕짓거리에 완전 열받으셔서 아시는 분 변호사 소개받아서 상담받고 오셨어요. 충분히 이혼 재산 분할 외에도 남편과 시모와 걸레 신혼년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 새끼는 지 짐 싸들고 시모와 걸레 신우년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시모와 신우년이 번갈아가며 전화해대고 욕을 퍼붓는데 듣고만 있었고 모두 다 녹음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모와 신우년들이 쫓아와서 친정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욕짓거리를 퍼붓고 행패를 부렸지만 현장 녹음 생생하게 했고요. 동영상도 촬영했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은 하지 않고 최대한 이혼 파탄의 사유 중의 하나인 시모와 신우들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갑질의 포커스를 두고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친정 부모님과 저는 살림살이 다 정리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했습니다. 재산분할이라 해봤자 적금 공동으로 했던 거 나누고 살던 집 전세금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제 기여분이 많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편과 시모와 걸레 신우년에게 각각 혼인 파탄의 원인 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어요. 소장을 받아든 남편과 시모 그리고 걸레 신우년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위자료도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신우년에게 꼭 받아낼 겁니다. 그래야 저는 깨끗하고 산뜻하게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부족한 점, 많은 점 죄송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아이 둘인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시댁 쪽에 시부모님 계시고 남편 누나인 손이 시누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계속 눈팅만 해오다가 저도 기막힌 막장 얘기를 꺼내려니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졸업 후 친구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했어요. 1년 정도 연애하다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도움으로 투룸 전세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첫 아들을 낳고 다음 해에 둘째 아들을 낳고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전셋집을 해줬다는 것만으로 저를 종년 부리듯 하셨습니다. 결혼한 시누이 김치며 반찬이며 할 때마다 저를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자라서 시어머니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며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절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신혼 때부터 틈만 나면 시댁으로 불러서 이것저것 시키셨어요. 정말이지 시댁에 가면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없던 일도 만들어서 일거리를 주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별나게 자존심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잘난 척하고 교양 있는 척을 하시죠. 일단 반찬 하나를 절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세요. 한 말 또 하고 다시 리바이벌 하고 그리고는 다시 해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잔소리는 몇 배가 돼서 날아옵니다. 아 그리고 또 결벽주의사이면서 잣다가 인정한 완벽주의사세요. 제가 설거지한 그릇을 들어서 하나하나 살피더니 기어이 꼬투리 잡고 더럽다고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여전히 잔소리가 한 바가지가 돌아오죠. 그럴 때면 늘 제가 설거지를 어떻게 하나 하고 대놓고 옆에서 지켜보며 숨막히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설거지 하는 것만 봐도 영리한지 멍청한지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아들이 너처럼 멍청한 애를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은 자기 머리를 닮아서 영리하고 공부도 잘했다면서 손자가 자기 아들을 닮아야 하는데 너를 닮으면 어쩌냐며 대놓고 저를 함부로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 영리한 어머님 아들이 멍청한 저를 결혼하자고 쫓아다녔다고 대꾸했더니 대번에 하늘같은 시어머니 앞에서 어디 말대꾸 하냐며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 해댑니다.
그러고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가 아주 좋아서 중고딩 때 엄청 공부를 잘했었다면서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을 못 갔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랬냐고요. 말끝마다 대학 못 간 이유 하며 공부 잘했었다는 얘기를 하네요. 시어머니는 스스로가 되게 교양 있고 지적이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새 며느리가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참 독특하신 분이다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시댁에 불러서 가면 시아버지가 안 보였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 말씀 따라 등산 모임에서 며칠간 놀러 가신 줄 알았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신 겁니다. 아예 시어머니하고 이혼하고 바람핀 여자랑 사시려고 한다네요. 뻔히 드러날 그런 사실을 저만 한참 후에 알게 되었어요.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가 저만 모르게 하라고 남편과 신우 입단속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시아버지가 외도로 집까지 나가자 시어머니가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하루에도 수십 번 손을 빡빡 씻고 하지 않던 포악스럽고 쌍스러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저를 타박할 때는 쥐어 받기까지 하기도 했고요.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평소 땐 교양 있는 시어머니처럼 굴다가도 조금만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화를 지나칠 정도로 냈을 뿐만 아니라 한두 번 했을 정도 욕이 아닌 정말 듣기도 민망한 욕을 적나라하게 하면서 물건을 던진다거나 밀치는 것은 기본이었네요. 시어머니가 워낙 결벽증이 심해서 우리 아들 둘이 시댁에 데리고 가면 애들 쫓아다니며 어질러 놓은 거 치우고 다니셨고 그때마다 절 불러서 아글아글 쓰는데 애들이 경기 일으킬 정도로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어요. 울 아들 8살, 6살이라 한참 뛰고 놀 때 아닌가요? 시댁에만 오면 애들을 잡아요.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가만히 있을 애들인가요? 남자아이들인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다가 올레들이 뛰어다니고 하면 할머니 말을 우습게 알아듣는다면서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냐며 애들한테 한 번만 더 그러시면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애들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니그 시아버지가 날 무시하니까 며느리 손자까지 날 무시하네 하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사는 것을 제가 안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와 울 애들한테 푸시는 것처럼 보였네요. 울 애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서슴없이 제 뺨을 때리더니 보란듯이 울 애들을 쥐잡듯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애들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등짝을 후려치면서 다 네 애미의 잘못된 탓이다 라고 소리 지르더군요. 그때의 시어머니의 모습은 흡사 미치광이 할멈 그 자체였어요.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더니 이제 며느리 손자까지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엉엉엉 울면서 자기 화를 주체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서 애들 챙겨서 바로 나와서 한동안 시댁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울리들한테 손찌검까지 하고 때렸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못 믿어 했어요. 더군다나 제 뺨을 때렸다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남편 말이 자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깔끔하고 완벽한 성격 탓에 항상 예민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평상시엔 아무리 화가 나도 남편과 누나를 때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와 다투거나 싸우는 날에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만들어서 쥐어 팼다고 하네요. 암튼 시아버지가 딴 살림 차리고 집을 나갔으니 자기 엄마가 정상이 아닐 거라며 당분간 시댁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도 받지 않자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자기 엄마 전화 안 받냐며 너네들 쌍으로 자기 엄마 무시하는 거냐고 하네요. 그 어미의 그 딸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다시는 볼 일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 하고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렸네요.
그런 후에 얼마나 평화롭던지요. 며칠 동안이었지만 시어머니 호출 전화 받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으며 시댁 출입을 안 해도 되니 정말 좋더군요. 엎어지며 코다울 정도에 있는 시댁에 가지 않은 지 2~5달 정도 되어서 제가 셋째 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왕 아들 둘 있으니 늦둥이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기뻐했어요. 그런지 얼마 후에 신우이가 낮에 아무도 없는 데 찾아왔어요. 옳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둘 다 엄마 전화도 안 받고 까짓거 뺨 한 대 때렸다고 무슨 큰일이라고 영 끊자는 거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형님 그때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 더 이상 꺼내지 마시고요. 저도 할 만큼 하고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러니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돌아가세요.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 보고도 불효자식이라며 하필 지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지 마누라 말만 듣고 지 엄마 나 몰라라 한다면서 이래서 여자가 집에 잘 들어와야 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더 이상 대꾸도 하기 싫고 상종하기 싫어서 그만 돌아가라고 하니까 자기 엄마가 지금 알아누웠다고 며느리 된 도리로서 시어머니 내다봐야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효녀이신 따님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불효자식이 가봤자 시어머니에게도 좋을 것 하나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럴 거냐고 올케가 이런 식으로 시댁 알기를 우습게 할 거냐고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형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 보니 제사가 가까워져 제사 음식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아쉬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도와달라고 아예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동안 그렇게 꽁으로 부려먹었으면서 미안해하지도 않네요. 아직 애기도 없으시면서 애들 둘이나 키우는 올케를 그렇게 부려먹고 싶으세요? 직장 다닌 여자들은 다 형님처럼 다 제사를 올케들이 해주나요? 전 이제 셋째도 임신했으니 애들 키우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행여 부려먹을 생각 마시고 돌아가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쳤네. 애기를 셋이나 베고 요즘 세상에 애기 하나 키우기도 얼마나 벅찬데 셋이나 키우냐고 하네요. 지 동생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하면서 첫애 때도 조심성 없어서 그랬는지 일부러 결혼하려고 지 동생 낚으려고 했는지 떡하니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더니만 셋째까지 가졌다고 막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당장 얘기 지우라고 하네요. 조심성 없이 어찌 감히 셋째까지 갖게 됐냐고 하면서 행여라도 낳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면서 끔찍하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 안 차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아, 형님은 애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때마다 아기 죽이셔서 지금 애가 없는 거군요. 몰랐네요. 이제 살았네요. 끔찍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애기들을 죽이셨어요? 어디다 감히 우리 애기를 죽이라 말을 하시는 거죠? 천벌 받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애기 가졌다고 유세 떠냐며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죠. 그러더니 역부족이라 느꼈는지 너 두고 봐라. 오늘 너 하늘 같은 신우이를 무시한 벌을 어떻게 받는지 알게 해주겠어.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올케 이 미친년이 셋째 가졌다고 내가 애기도 못 낳는 년이라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나 죽이려고 해. 라고 하면서 자기 엄마 보고 빨리 와서 인연 죽여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저도 질세라 남편한테 전화해서 네 누나와 네 엄마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뭐라 했는데 둘이 한바탕 싸우더라고요. 전 안되겠다 싶어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돌려놓고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TV장 밑에 놓았어요. 혹시 모르니 남편이 다 들을 수 있게 했죠. 시댁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시어머니가 금방 도착해서 문 열라고 하니 시누이가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주니 쏜살같이 달려와서 저의 뺨을 연거푸 때렸어요. 그리고 배를 차면서 내 아들 꼬셔서 임신해서 결혼하더니 또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임신했다고 하면서 더러운 년 죽여버려야 한다면서
세상에 너 같은 년들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하는 말이 정도가 지나쳤어요. 남자들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니 어떻게 남자들이 감당하겠느냐며 너도 그런 년들이랑 똑같다면서 더러운 걸레 같은 년들이라며 악을 빠락빠락 쓰면서 배를 계속 걷어찼습니다. 신우이는 옆에서 자기 보고 얘기 못 나온 년이라고 했다며 계속 시어머니 부하를 더 돋구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요. 저는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도 아랫배를 움켜잡고 막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정을 한 듯이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제 배를 걷어차고 찍어 누르고 했어요. 남편이 친정아버지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전화소리로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바로 달려왔다는군요. 남편이 도착했을 땐 전 이미 반쯤 정신을 잃었었고요. 남편이 문 밖에서 들으니 시어머니가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고 그 내용 고스란히 전화 너머로 들으면서 오는데 미친 줄 알았다네요. 남편이 배를 누르고 들어오자 그때서야 멈추고 흠칫 놀라더래요. 실신한 저를 먼저 알아보고는 남편이 제가 하혈을 한 걸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열에 받쳐서 아악 하고 119를 먼저 부르고 돌아보니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도망가고 없더랍니다. 배를 움켜잡고 실신해 있는 나를 남편이 울부짖으며 정신 차리라고 얼굴을 때리며 안고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때려놓다니 정말이지 엄마고 누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질렀다네요. 119가 와서 실려 나가고 병원에 갔지만 유산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쯤에 친정아버지가 도착했고 병원에 친정 식구들이 몰려왔고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해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유산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남편을 불러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병원을 나와서 시댁에 찾아갔는데 아직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함께 있더라네요. 버스 간 듯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더래요. 걔는 어쩌고 있니? 혼자 지랄 발광하다가 넘어진 거다. 내가 좀 잔소리 좀 했다고 그렇게 쇼를 할 게 뭐니? 에휴, 내 참. 그러더니 옆에서 시누이도 혼자서 넘어진 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 말 않고 핸드폰에 녹음 소리를 들려줬답니다. 쌍욕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소리하며 퍽퍽 쳐대는 발길질 소리하며 맞으면서 신음하는 비명소리하며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리를 다 들려줬다네요. 그러면서 친정아버지가 경찰을 부른다고 했다면서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릴 거냐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다네요. 왜 그랬냐고요. 준이 엄마가 엄마한테 그리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요. 요새 어떤 며느리가 시누이 김치 담가주고 반찬 해다주고 시어머니가 오라면 오냐고요. 시키는 일 다 해주냐고요. 그랬더니 정말 할 말 없게도 며느리가 더러워서 싫답니다. 혼전 임신한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천밖에 보였다네요. 니한테 얼마나 살랑거리고 애교 부리고 했으면 네가 넘어갔겠냐고요. 셋째도 그래서 생긴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도 그런 년들 때문에 나 버리고 간 거라면서 더럽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왜 엄마랑 이혼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자식인 나도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오죽했겠어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게 불쌍한 어미한테 할 소리냐며 지랄 발광을 하더래요. 시누이도 지가 넘어져서 그리 된 거고 지 엄마는 욕만 했을 뿐이라며 잘못이 없다고 우기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경찰에 가서 시시비비 가리고 콩밥목을 각오하라고 하니 그때서야 시누이가 싹싹 빌더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만한 일로 자기 부모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놈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며 결혼 때 해준 전세자금 돌려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돈은 아버지가 해준 돈이지 어머니가 해준 돈이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했고요. 시댁도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 시아버지가 이미 부동산 증여업소에 매매로 내놓았다고 했답니다. 자식이 지 어미를 이제 경찰에 고발하고 콩밥 먹게 될 테니 집이 무슨 소용이냐며 앞으로 안 보고 살자고 하고 나와버렸다네요. 저희 친정 쪽에서는 이혼까지 거론했었는데 남편이 직접 경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고발한다고 하고 연을 끊고 살겠다고 하니
이혼하란 소리는 더 이상 안 나왔어요. 그런 사이 바람나서 나가서 딴살림 차렸던 시아버지가 병문안 와서 미안해하고 대신 사과한다며 위로는 되지 못하지만 시댁집 판돈으로 새 아파트를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설마니 지 애미와 누나를 고발하겠느냐고 하던 시어머니도 남편의 결혼해 보이는 태도나 살던 집을 진짜로 내놓고서 집을 벌어오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보고선 이게 아니나 싶었는지 전화를 해댔지만 이미 차단되어서 통화도 안 되고 딴살림 차린 시아버지도 전화 통화 안 되니 그때서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참 비가 거슬리더군요.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남 앞에 조아리는 것을 끔찍이도 못하는 사람이 당장에 살 집이 없어지고 경찰에 고발당한다고 하니 대충 무릎 꿇고 빌면 되겠거니 싶어서 하는 모양 같았어요. 친정엄마가 당신과 당신 딸이 폭행해서 자식까지 죽게 했으니 전속 폭행 살인이다며 어떤 경우도 용서는 없다고 잘라 말씀하시니 그 말에 벌벌 떨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며 신을까지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아파트 명의는 제 단독 명의로 해주겠다고 하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 100평도 제 명의로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앞에 나타나지 않겠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니 증거도 충분하고 곧바로 고발당하면 콩밥 먹게 생기게 될 것 같으니 정신없이 찾아와서 둘이 고개 푹 숙이고 비는 꼴이라니 정말 비위가 상하더라고요. 저는 얼굴도 보기 싫어서 고개 돌려버렸고요. 그러니 더욱 안달이 났는지 법무사 사무실 통해 토지 100평 이전 내용을 알려오지 않나, 병원비로 쓰라며 제 통장에 돈을 몇천만 원씩이나 입금해 오지 않나 별소는 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리 한다 한들 내가 받은 상처는 그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저는 그때 충격받아서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남편도 싫어져서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올 아들 둘이 있어서 그나마 힘내려고 하고 있지만 산후 우울증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친정엄마와 당분간 함께 살면서 많이 좋아졌고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집도 꾸미고 하면서 그때 일을 잊을 수 있을까 했지만 쉽게 잊혀지진 않네요. 우리 아기 하늘나라로 가게 한 그 못된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난 이렇게 힘든데 휘잉낙낙거리며 잘 살고 있겠죠? 그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용서를 빌고 남편이 저한테 깍듯이 잘하니 남편 얼굴 봐서 경찰에 고소는 안 했습니다. 평생 안 보기로 살기로 했으니 연은 끊은 셈인데 저에게만 깊은 상처가 남은 셈이 된 거죠. 아이를 못 지킨 마음의 상처가 언제나 치유될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사연 제보는 소정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3학년 아들과 6학년 딸을 둔 워킹맘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백수입니다. 결혼 후 얼마 동안은 회사에 잘 다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왜 그만뒀는지 말해주지도 않고 상의 한마디 없이 무작정 회사 때려치더니 그냥 계속 집에서 놀고 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하겠지 싶었는데 집에 틀어박혀서 꼼짝 않고 편히 잘 지내고 있어요. 워낙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센 사람이라서 더 이상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 6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생활비 한 푼 안 보탰고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에도 단 한 번도 생활비 받아본 적 없었네요. 결혼 초에 제가 통장을 달라 하고 경제권을 내가 주겠다고 하니 펄쩍 뛰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말도 안 되는 이유 갖다 붙이더군요. 그래서 빚이 있어서 그렇냐고 그랬더니 빚은 없지만 자기가 이것저것 관리하는 통장을 넘겨주면 제가 그렇잖아도 회사 일도 바쁠 텐데 감당하기 힘들 거라며 어느 정도 심플하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넘겨주겠다면서 기다리라 했지만 아직까지 넘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활비 절반씩 서로 분담하기로 하고 공과금 자동이체 제 계좌에서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한 번도 입금한 적 없습니다. 그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생활비 입금하라고 하면 넌 돈도 많이 벌면서 생활비 달라고 하냐며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고 배째란 식이었죠. 참 많이 다투고 싸우고 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습니다. 집에서 노는 게 취미인 듯 아주 편안하게 지금껏 잘 놀고 있네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애들 아침거리 챙겨놓기 위해 밥하고 반찬이랑 식탁 위에 세팅해 놓고 애들 깨우고 7시 40분 정도에 출근하러 집을 나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잠자고 있어요. 일어나라고 해도 애들 좀 챙기라고 그리 잔소리해도 소용없습니다. 지 몸뚱아리 챙기기도 바쁘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집에서 논다고 그리 구박한다고 난리칩니다. 집에서 계속 놀 테니 저보고 돈도 벌어오고 살림도 하라면서 집안일 시켜 먹으려면 생활비 몽땅 내놓으라고 큰소리칩니다. 퇴근 후에도 식탁 위에 아침 먹는 그대로 반찬통 열린 채로 있고요. 애들 먹이려고 한 장조림이나 햄볶음 다 헤쳐 먹고 늘어놓고 치우지도 않습니다. 애들 학교 준비물도 챙겨주지 않고 엄마한테 말하라고 시킵니다. 백수로 집에서 노는 것은 창피한 일인 줄은 아는 모양입니다. 애들 학교 준비물도 아빠가 사러 다니고 하면 백수 아빠로 들통나니 창피해서 못한다고 하고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같은 이유로 동네 창피하니 절대 못한다고 하네요. 쪽팔리고 포만나서 싫다고 합니다. 편히 먹고 살려고 저랑 결혼한 것 같네요. 시부모님에게는 남편이 백수라는 사실을 따로 알리진 않았지만 알고 계십니다. 낮에 시모랑 남편 여동생인 손아래 시누이랑 전화통화 자주 한 걸 보면 모를 리 없네요. 저한테 아들 백수로 놀고 있다는 사실 티 한 번 안 내더군요. 모른 척 시침이 뚝 떼더라고요. 새벽부터 피곤한 몸 억지로 일어나서 아침상까지 차리고 헐레벌떡 출근하니 정신없이 일하다 퇴근쯤 되면 애들은 엄마 오고 있냐며 학교 준비물 챙겨달라고 하고 학원 선생님과 상담도 해야 하고 학원비며 애들 공부까지 모두 챙기느라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밥중이 백수 남편은 중간에 학원 가기 전 아이들 간식까지 다 처먹고 애들 굶겨서 학원 보내기 일쑤였어요. 퇴근해서 집에 온 저에게 배고프다고 빨리 밥하라고 합니다. 아이고 내 참, 내가 어쩌다 이런 놈과 결혼했을꼬 하며 탄식했죠. 내가 남자 한 번 잘못 보고 결혼하고 내 발등을 찍는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많이 다투고 싸우도 봤는데 나 몰라라 하더군요. 물론 이혼도 못 해준다며 자식 둘이나 낳고서 무슨 이혼이냐며 오히려 남편이 돈 많이 못 벌어준다고 이혼하는 나쁜 년 취급합니다. 어이가 없는 게 돈 많이 못 벌어오는 게 아니라 돈 안 준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손이 동서에게서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네요. 남편이 시모에게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달 150만 원씩 용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손이 동서네는 80만 원씩 드렸고요. 남편 형이 되는 시숙님네 두 분 다 반모사이고요. 각자 자기 개인 사무실 운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여유롭습니다. 형님은 자기가 경제권 쥐고 있어서 시어머니 용돈은 친정어머니와 똑같이 80만 원으로 양가 부모님께로 드린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네 시동생은 150만 원 준다면서 어떻게 형이 돼서 동생만 또 못하냐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랬답니다.
작은 동서가 혼수로 직장만 해왔으니 돈 들 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도 150만 원은 용돈으로 과하다 하시며 동서가 알고 있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급 당황해하며 절대 말하지 말라 하고 급히 끊더랍니다. 그러시더니 시어머니가 시숙한테 따로 용돈을 달라고 졸라대신답니다. 동생네가 150만 원씩이나 주는데 너네는 왜 딸랑 80만 원이냐고. 그 인간 나한테 생활비 한 푼 안 보태고 지 엄마한테 생색내고 위신 세우고 다녔네요. 참 열불납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께는 결혼 처음 몇 번 드린 것 빼고는 매달 드린 적 없습니다. 웬만해선 애들 봐서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정말 딱 갈라서고 싶습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손 하나 까딱 않고 밥 얻어먹고 아이 낳아줘, 돈 벌어다 줘, 집안일 해줘, 지 돈 감춰놓고 지 엄마한테 생색내고 내가 미친 엑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자연히 애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꾸 애들이 내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좋아하면서도 엄마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애들 때문이라도 이래선 안 되겠다 싶더군요. 남편에게 이래저래 하고 싸우면 애들 교육상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참아버렸습니다. 어쨌든 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은 용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퇴근 후 집에 오기 전에 애들에게 엄마의 지친 모습이나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더욱더 더 나름 힘내기 위해서 빵이나 김밥 한 줄이라도 꼭 간단히 챙겨 먹고 났어요. 일단 내 아이들은 어떻게든 챙겨야 하니까 남편이 저리 나와도 달리 방법이 없더군요. 저희 친정엄마는 85세이고 허리도 많이 안 좋으셔서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네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틈만 나면 친정엄마한테 맡기다시피 했는데 아무리 몸이 안 좋으셔도 제가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 당장 달려와서 저희 집안 청소나 먹을거리 다 해놓고 가세요. 남편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를 아시기 때문에 늘 저를 짠하게 생각하셔서 애들 반찬이나 먹을거리 챙겨놓고 가져가라 하십니다. 친정엄마가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해주시고 애들도 챙겨주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극도로 싫어하네요. 친정엄마 오지 말라고 하라고 아주 지랄지랄을 해요. 친정엄마가 오시면 몸도 안 좋으신 노인네가 구석구석 청소부터 빨래며 무슨 일을 그리 많이 하시냐며 자기가 불편해 죽겠답니다. 하도 눈치를 주니 엄마도 이젠 자주 안 오세요. 반찬거리 만들어 놨으니 퇴근 후 들리라고만 하십니다. 그런 친정엄마에게 저는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린 적 없네요. 명절 때만 돈 봉투 드리는데 어떻게든 다시 돌려주십니다. 혼자 벌어먹고 사는데 어찌 네 돈을 받겠느냐며 거절하시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백수이면서도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니 말이 되나요? 자기 돈 몰래 꽁쳐두고 생활비 안 주면서 자기 엄마한텐 150만 원이나 주고 있었다니 생각할수록 열불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71세이고 세상 편하게 사십니다. 몸도 건강하시면서 우리 애들 한 번 봐준 적 없고요. 이제 갓 결혼한 손아래 시누이도 마찬가지고요. 저보다 2살 아래인 손아래 시누이는 한 번도 직장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이 줄곧 집에서 할 일 없이 놀다가 결혼했네요. 조카라고 우리 애들 잠깐 이뻐만 해줄 줄 알았지 한 번도 아이들 맡겨본 적 없습니다. 혹시나 애들 맡길까 싶어서 맨날 집에서 놀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성형외과에 보톡스 맞으러 다니느라, 피부 시술 받으러 다니느라, 마사지 샵에 피부 마사지 케어 받으러 다니랴, 미용실 다니랴, 쇼핑하러 다니랴 바쁘답니다. 시어머니는 등산 다니랴, 꽃놀이 다니랴, 송가인 콘서트 보러 다니랴 바쁘시고요. 그 아들내미 백수 남편도 집에서 놀기 바쁘고요. 그러고 보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생활에 찌들려 살다 보니 고개 들어 쳐다보니 보이네요. 저만 아둥바둥하며 발 동동 구르고 미친년처럼 살고 있었네요. 우리 애들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살고 있는 나를 남편 새끼나 시엄니 그리고 시누이는 참 우습게 보였나 봅니다.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울려서 받았더니 시누이였어요. 시누이 왈, 언니 웬만히 좀 해. 회사 다니는 게 뭔 벼슬이야? 치우고 좀 살아. 회사 다니는 거 다 좋은데 집안 청소도 좀 하고 그러면서 다녀. 세상에, 오랜만에 오빠 집에 가봤더니 먹을 거 하나 없고 문 앞에서부터 더러워서 앉을 수가 없네. 회사 다니며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집안일 해가면서 다니라고. 어떻게 오빠 먹을 거 하나도 안 해놓고 다니는가? 하고 말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오히려 참고 참으려다 속 터져서 한 소리 한답시고 전화했다네요. 참 어이가 없었네요. 그래서 저는 한참을 웃었네요. 제가 어이없어서 하하하 하고 웃었더니 왜 웃냐며 약올라하며 더욱 큰 소리로 말하는데 전화 너머로 남편이 제 욕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순간 머리가 띵 하면서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이 남편 새끼가 지금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나를 두고 지 동생이랑 내 욕을 하면서 감히 전화까지 걸게 하면서 지랄하고 있던 겁니다. 대꾸도 않고 웃기만 하고 전화 끊었더니 계속 울리더군요. 그때 저는 정신 차렸습니다. 아, 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날 완전 웃게 보고 있구나 하고. 내가 순둥순둥하니 별 불만 없이 있으니 마치 나를 지들 노예나 된 듯 함부랍니다. 참고로 시누이 직장 한 번도 안 다녀봤다고 했는데 회사에 다니는 여자들은 모두 드라마에서처럼 옷 이쁘게 차려입고 화장하고 폼 재고 다니는 줄 압니다. 남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절대 모르죠. 정작 자신은 그 나이 되도록 빌붙어서 이리저리 용돈 받아 처먹고 기생충처럼 살았거든요. 자기 오빠가 돈 못 벌고 집에 있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기생충 같은 자신도 폼 재고 회사를 못 다녀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폼 재고 회사 다니는 올케를 보니 오라가 치미는 모양입니다. 평소에도 2%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답이 따로 없네요. 지랄 한번 떨어져야 아는 것 같습니다. 퇴근 후 시댁으로 전화 걸어서 시부모님 계신지 확인 후 바로 찾아갔습니다. 전화 받는 시엄니 말투가 곱진 않더군요. 그 못된 시누이가 뻔히 제 흉을 있는 대로 받겠죠. 평소 때 같으면 시부모님 뵈러 갈 땐 빈손으로 가지 않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사들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갔어요.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무시하고 곧바로 시아버지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지영이 아빠가 6년 동안 백수인 건 아실 테죠? 지영이 아빠한테 이제껏 생활비 한 푼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시엄니 왈, 그래서 지금 너 요새 떨려고 왔니? 지영이 아빠가 돈이 있으면 생활비 주지 왜 안 줬겠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는데 매달 빼놓지 않고 저 몰래 어머니한테 150만 원 드리나요? 그랬더니 놀래면서 받은 적 없다고 하다가 아니 아들이 지 엄마한테 용돈 주는 게 그리 잘못된 거냐? 그것 때문에 달려온 거냐며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돈 어머니 아들 돈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애들 때문에 죽어라 일하고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고 하니 돈 쓸데없어서 어머니 드린 돈입니다. 제가 미친년이었네요. 어머니 아들 돈 벌어다 주고 자식 낳아주고 집 사주고 밥일 해주고 여유가 없어 친정엄마 용돈 한 번도 못 드렸는데 내 돈 훔쳐다가 시어머니 용돈 150만 원이나 주고 친정엄마 애기들 키워주고 반찬거리 해다 주시고 한 번씩 집에 오셔서 청소나 빨래 다 해주셔도 용돈 한 번 안 드리는데
피 같은 내 돈 150만 원을 어머니한테 드렸네요. 아, 거기다 우리 아가씨 결혼 전에 용돈도 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줬네요. 그리고 결혼 비용 보태라고 준 돈도 누구 돈으로 생색냈는데요. 제가 그동안 아주 미친 짓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나 시누이가 나를 우습게 보죠. 저 이제 정신 차리랍니다. 그리 말하고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담담히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이혼할 거라며 그리 하시라 하고 나왔어요.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매매로 내놓고 친정엄마한테 전화 걸어 여차여차하고 말씀드리니 친정아버지도 잘 결심했다며 힘을 내라고 하시네요. 그 사이 시모가 백수 남편에게 전화한 모양인지 이혼한다고 했냐며 씩씩거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 난 너랑 안 산다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동안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식 낳아주고 네 엄마한테 네가 용돈 주고하며 이 집 살림살이 그리고 네 동생 결혼할 때 쓴 돈 모두 다 돌려주라는 소리 안 할 테니 당장 몸만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이 떨어지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해서 여러 말 하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지가 그러다 말겠지란 표정입니다. 미안하단 그 흔한 말도 없고 지 동생이 좀 뭐라 했다고 꼴깍 떨고 있네 하는 표정이네요. 애들이 있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하겠냐는 표정으로 지 엄마와 시누이와 전화통화하는 것 같은데 이젠 저런 인간 안 보고 싶네요. 이사한 날 당일까지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이없어 하더니 친정집 근처로 이사하니 따라오겠다고 사정하네요. 철거머리처럼 붙어서 안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친정 식구들 다 불러서 남편 방에 있는 옷만 빼고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 던져주고 왔네요. 혹시 백수 남편이 찾아올까봐 친정 부모님이 함께 계셔주기로 했고요. 계속 이혼 안 한다고 전화오고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협박도 하네요. 다 녹음해놨어요.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기생충 같은 남편 꼴 안 보니 살 것만 같네요. 내 애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시누이가 얄밉긴 하지만 회사로 전화해서 저에게 그렇게 악다구니를 안 했다면 제가 정신을 못 차렸을 수도 있는데 악다구니 해준 시누이가 고맙기까지 하네요.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응원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보 사연 받습니다. 소중히 받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못 살아. 미영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놓아야 할지 마음이 먼저 먹먹합니다. 대학 동창인 내 친구 미영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영이는 같은 과 미대에서 만났어요. 유난히도 얼굴이 하얗고 여리여리해 보여서 눈에 띄던 애였습니다. 우리 과 신입생 신고식 때 선배님들 사이에서 미영이를 보고서 화장했네 안 했네로 화제를 낳으며 재미삼아 투표를 할 만큼 휜 피부에다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화장을 안 한 수수한 맨 얼굴인데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선배들 사이에선 신입생 퀸으로 등극했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다른 과에서도 선배 언니들이 미영이를 보러 오기도 했었네요. 저도 미영이가 눈에 띄고 특이해서 다가가서 친해졌습니다. 송승헌처럼 눈썹도 진하고 길었고 머리카락 숱도 어찌나 많고 칠흑 같은지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었죠. 미영이는 이 모든 게 콤플렉스라고 해서 늘 싫어했습니다. 산적처럼 눈썹이 짙고 숱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커팅을 해줘야 하고 눈도 큰데다가 진한 눈썹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어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도 처음 본 사람들이 인상이 강하다고 하니까 늘 신경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숱이 많고 흑 색깔이 진해서 파마 머리는 엄두도 못 낸다고 했어요. 미영이 자신은 자기가 얼마나 이쁜 애인 줄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딜 가나 늘 시선을 받아서 이뻐서 시선을 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동물원 원숭이처럼 특이해서 주목받는다고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말고 혼자 걸어갈 때는 땅바닥을 주시하면서 걷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남자를 볼 땐 누구든지 간에 무표정하고 냉정한 태도를 취한다고 했어요. 같은 과 남학생들에게조차도 별로 대화를 하진 않았어요. 소개팅이나 미팅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 선배나 다른 남학생들에게는 도도하고 깐깐한 태도로 일관해서인지 미영이를 어려워했습니다. 생각보다 대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었죠. 그날도 미술학원 알바를 하러 시간 맞춰 급히 가려다가 습관적으로 땅만 쳐다보며 이어폰 끼고 가는 도중에 코너를 돌아오는 차량이 빵빵거리는 소리를 미처 듣지 못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부딪힌 건 아니었는데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잠깐 기절하고 깨어났을 땐 병원 응급실이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느라 팔에 바늘이 여러 꽂아져 있어서 처음엔 영문을 몰라서 겁을 먹었다고 했어요. 생판 모르는 어떤 아저씨가 괜찮냐고 물으면서 말을 붙이더랍니다. 사고 당시에 기억이 없어서 영문을 몰라 겁이 나서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따뜻하게 학생 이름이 뭐냐고 하면서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 의사를 불렀답니다. 의사가 바로 다가와서 이것저것 다시 물어보는데 굉장히 졸리기 시작해서 다시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미영이는 그 후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미영이는 그때 사고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머리를 다쳤는데 과거의 기억을 부분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있었던 기억이라고는 영문도 모른 채 누워있을 때 따뜻하게 말을 건네준 아저씨 얼굴뿐이라고 했어요. 제가 미영이가 톡도 받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아서 미영이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미영이 새엄마가 병원에 사고로 있다고 말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그 아저씨란 분이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하니까 보호자분이 아무도 안 오셔서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영이 새엄마에게 병원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미영이 동생이 어려서 돌봐줘야 해서 당장 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영이 아빠에게 연락했으니 곧 도착할 거라고 조금만 대신해서 옆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영이 아빠는 미영이 엄마랑 미영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했다고 했어요. 화가이셨는데 집에서 늘 그림만 그리셨는데 늘 우울한 모습이었대요. 그때 미영이 엄마가 미영이에게 항상 하는 말이 너만 보고 산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음을 금방 알게 되었다네요. 얼마 안 있어서 엄마가 미영이한테 아빠랑 이혼했으니 이젠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아빠랑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떠나셨대요.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이었는데 미영이 아빠가 마저 남아있던 미영이 엄마 물건을 다 깨부수고 불태우고 싹 다 내버려서 더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집에 세상이 홀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만 같아서 많이 울었는데 미영이 아빠는 그런 미영이에게 엄청 화를 내시더래요. 엄마는 바람나서 도망갔으니 절대 엄마 찾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그리고 미영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미영이 아빠는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서는 자주 내다보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집에서 사는 동안 엄마가 몇 번 연락해오고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된 미영이 아빠가 노발대발하면서 미영이가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막으셨대요. 미영이는 그때 사춘기 때라서 그런 아빠를 증오했고 미영이 아빠는 엄마를 닮아서 똑같이 고집스럽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 후론 엄마는 재혼 소식을 알려왔고
프랑스로 영구적으로 떠난다고 해서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막상 이혼을 해서 미영이와 떨어져 살았지만 사춘기인 미영이를 못 잊어서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프랑스행을 놓쳤다고 했대요. 그런 후 고등학교 입학 무렵에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았고 그 후론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에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병간호 하시다가 돌연 돌아가시게 되어서 미영이 아빠 집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미 다른 아줌마랑 아기 낳고 살고 있더랍니다. 젊디 젊은 아줌마였는데 쌍둥이여서 졸지에 배다른 동생이 둘이나 생겼대요. 늘 외롭게 자랐던 터라 동생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귀엽더랍니다. 지금의 새엄마가 그 아줌마였는데 미영이가 아줌마를 도와서 동생들을 잘 봐주니까 그 덕분에 많이 친해졌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미영이 아빠는 미영이에게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고 거실에 미영이가 있으면 안방으로 가버리고 미영이란 한 공간에 절대 있지 않을 정도로 미영이를 미워했다네요. 이유는 몰래 미영이 엄마를 만났다는 것과 미영이 엄마를 닮았다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미영이는 미영이 아빠와의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새엄마와의 사이는 지낼만 했다네요. 항상 외로웠던 미영이를 그나마 말도 붙여주고 미영이 하고 싶은 그림도 그리는 것을 적극 도와주었기 때문이래요. 적어도 벌레 보듯 하는 아빠보다는 새엄마가 좋았답니다. 병원에 온 미영이 아빠를 미영이는 못 알아봤어요. 진짜로 기억해내지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부분적 기억 상실증으로 차츰 기억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있었던 그 아저씨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란 분은 가해자 차량주인데 미영이가 퇴원한 후로도 계속 미영이 상태를 체크하면서 돌봐주셨어요. 나이는 30대 초반이었고 회계사라고 했습니다. 미영이는 프랑스로 떠났던 엄마도 기억해내지 못했고 함께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적의 기억은 지우개처럼 지웠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는 기억을 했어요. 그 아저씨란 분은 이름이 서민우라고 했습니다. 미영이가 병원에 있을 때는 매일 와서 늦게까지 병실을 지켜주고 진료 상황을 체크하고 가곤 해서 친구들도 모르는 애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계속 병원 통원치를 할 때마다 와서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미영이와 친구들을 밥도 사주기도 하면서 이물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미영이도 이민우 씨를 심적으로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는 또래 애들처럼 말도 많아졌고 많이 밝아졌습니다. 사고 나기 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없었지만 귀여운 쌍둥이 동생들과 새 엄마는 기억을 했기 때문에 적응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듯 했어요. 한 6개월 서민우 씨의 도움받으며 통원치료 받으면서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서민우 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요. 좋은 사람 같다며 사귀어 보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 같으니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벌써 커플 반지까지 끼고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조금 걸리긴 했지만 직업도 전문직에다가 인품도 괜찮아 보여서 외로움을 잘 타는 친구에게 딱이다 했었네요. 그때부터 학생이라 호주머니가 얄팍한 미영이와 친구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물주가 되어주었고 미영이를 세심하게 돌봐주어서 미영이가 딴 사람 된 듯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영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고 믿는 사람이 되었었죠. 그동안 프랑스에서 엄마가 연락해와도 기억해내지 못해서 미영이 엄마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서민우 씨는 미영이 엄마와 통화하고 미영이 사귀는 사람으로서 인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와 아빠의 기억은 없다고 했어요. 서민우 씨가 나이가 있는지라 미영이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민우 씨는 미영이가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기를 희망했고 미영이도 결혼을 빨리 해서 집에서 나와 살기를 바랬었습니다.
양가에 결혼말이 오고 가고 상견례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갑자기 비보가 찾아들었습니다. 서민우 씨가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즉사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했었어요. 서민우 씨가 죽었다고 예비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으니 혹시 장난 전화가 아닌지 확인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미영이를 데리고 시신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멍한 채로 허공만 쳐다볼 뿐 그럴 리 없다며 믿지 않았어요. 영화실에 있는 서민우 씨를 확인하고는 한참을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질 못했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이 눈에 초점도 없이 제 몸에 기대어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미영이한테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한참 동안이나 반응이 없어서 겁이 덜컥 났더랬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미영이 예비시댁 식구들이 눈에 초점이 없는 미영이를 발견하고 의사를 불러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서민우 씨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미영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멍하니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정말 겁이 많이 났습니다. 미영이 아빠와 새엄마가 와서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이 허공만 쳐다보고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선 뇌검사를 다시 했고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해봤지만 뚜렷한 특이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실어증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미영이 새엄마가 친구들이 자주 놀러와서 말 좀 붙여주기를 원해서 자주 보러 갔습니다. 친구들이 여럿이 가서 책도 읽어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손톱에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함께 놀던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말을 걸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새엄마한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이가 밤사이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따로 외출복을 챙겨 입고 간 흔적도 없는데 혹시 나쁜 맘을 먹고 나간 것이 아닌지 무척 불안해했습니다. 놀라서 미영이 집에 갔는데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미영이 아빠도 만사 제껴두고 미영이를 찾아서 동네를 다 뒤지고 다니셨어요. 잠옷바람으로 슬리퍼만 신고 나간 것 같아서 필시 자살하려고 한 것 아니냐며 미영이 아빠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미영이를 찾고 다니셨어요. 미영이 엄마도 파출소에 신고하고 아마 멀리 못 갔을 터이니 수색해달라고 부탁했었고 저도 설마 하고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도록 미영이가 보이지 않자 미영이 아빠는 울부짖으며 거의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습니다. 저도 목이 터져라 미영이를 부르면서 미영아 절대 너 그러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하면서 동네를 다 뒤져봐도 보이지 않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버리더군요. 파출소의 경찰들도 찾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미영이 아빠는 미영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자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주저앉아서 아빠가 잘못했다며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떠나갈 듯이 울어제꼈습니다. 그러시면서 미영이 아빠는 미영이 없이는 못 산다고 통곡을 하셨어요. 타운하우스형 주택단지라서 동네 사람들도 나서서 몇몇 분이 함께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영이를 찾을 수 없었는데 리트리버 한 마리가 미영이 신발을 물고 왔습니다. 미영이 새엄마가 미영이가 신은 슬리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리트리버에게 어디서 찾았는지 따라갔습니다. 리트리버는 미영이네 집에서 2번 건너에 있던 집에 사는 개였다는데 평소에도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해서 주변 이웃들의 사랑을 받는 개였다고 했어요. 이름은 캐리였는데 캐리네가 사는 집 뒷마당에 캐리네 집이 이쁘게 지어져 있었는데 그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설마 했어요. 왜 캐리가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하는 걸까? 하고 미영이 아빠도 의아해 하시면서 따라왔습니다. 캐리 견주인 이웃분도 캐리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슬리퍼를 물고 와서 이쪽으로 안내하는 거지?
그리고 미영이 아빠가 먼저 캐리네 집 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막고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여기에 있다고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으로 입에 대시더군요. 세상에나 이럴 수가. 저도 캐리네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미영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주 평화스럽게 캐리 새끼 강아지 7마리 꼬물이들을 안고 자고 있더라고요. 미영이 아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처량하고 불쌍한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정말 캐리가 영특하더군요. 캐리 아니었음 얼마나 애타게 찾고 다녔을지 생각하니 정말 고마워서 엄청 쓰다듬어 줬네요. 캐리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미영이 볼을 얼마나 핥아대는지 미영이가 캐리야 그만 일어날게 그만 하는 거였어요. 순간 귀를 의심하고 놀란 표정으로 미영이 아빠랑 서로 쳐다봤어요. 이거 진짜 미영이가 말한 건 맞죠? 연이어서 미영이가 캐리에게 알았어 캐리야 이제 네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미영이 아빠는 눈물을 뚜루룩 흘리면서도 입꼬리는 웃고 계셨어요. 미영이가 다시 말을 하게 되다니 참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캐리가 자기 집에서 미영이를 밀어내는지 마지못해 캐리 집에서 미영이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미영이 아빠가 미영이를 부르면서 울면서 껴안았고 저도 미영이를 부르면서 잠옷 차림으로 헝클어진 머리에 계집에서 나오는 미영이를 안아주었어요. 미영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다시 말을 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영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은 미영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미영이 아빠가 미영이 절친이니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거라고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하루 종일 쫄쫄 굶었을 미영이를 위해서 새엄마가 미영이 좋아하는 걸로 해서 한 상 차렸고 미영이 아빠가 쩔쩔 매면서 미영이 옆에서 한사코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영이 아빠는 미영아, 네 없이 못 산다. 어디 가면 갔다고 꼭 말을 하고 가야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었어요. 그리고 샤워 후에 제가 드라이기로 머리 말려주는데 미영이가 그랬어요. 아빠가 나를 찾으면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어. 했어요. 기억이 돌아온 거야? 아빠랑 엄마 생각나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더군요. 왜 나한테서 다 떠나가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빠도 네 옆에 계시잖아.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안 그래? 저는 미영이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힘내라, 내 친구야. 그때부터 미영이 아빠는 180도 다른 사람처럼 미영이한테 쩔쩔매면서 엄청 신경 쓰셨습니다. 캐리 새끼들을 분양받기 위해서 미영이 방 안에 캐리 새끼들을 키울 만한 공간도 만들어주고 캐리가 수시로 꼬물이들을 보러 올 수 있게끔 멋들어진 크고 견고한 캐리네 집도 만들어 주었어요. 캐리네 견주되신 이웃분도 미영이 실종 사건을 지켜보시고는 흔쾌히 캐리 새끼들을 함께 키우는 걸 허락하셨어요. 캐리의 귀여운 새끼들을 돌보면서 미영이는 차츰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힘이 들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다행입니다. 내 친구 미영이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시느라 힘드시죠? 저도 모처럼 다이어트 겸 건강관리 겸 해서 큰맘 먹고 수영장에 등록하고 딱 한 번 기초반 수업 받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수영장 등록하기도 참 어려웠어요. 7시 반부터 등록 접수 번호표 받으려고 새벽 5시부터 줄 서서 겨우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휴일 신청했고
다시 취소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영장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자체 공고사항으로 문을 닫았다가 다시 금방 문을 연다는 문자 날아온 것만 해도 서너 번 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처음으로 큰맘 먹고 수영장 등록했는데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에 가면 안 된다고 제일 먼저 반대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전염되면 큰일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이들 개학도 연기되고 남편도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은 다 알만한 공기업 통신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컴퓨터로만 업무 결제하고 핸드폰이나 사내망을 통해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내미 둘을 집에 데리고 있자니 힘들었는데 남편이 재택근무한다고 하니 남편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좋아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비록 코로나 때문이지만 재택근무하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전 중에 남편 서재에서 사내 직원들과 화상통화한다고 아들내미 뛰지 못하게 단속시키느라 바빴고 삼시세끼 바쁘게 밥상 차려놓으면 후딱 밥만 먹고 다시 서재로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업무 보는 중이라 방해될까봐 두 아들들 뛰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다니며 닥달하기 바빴습니다. 일부러 애들 학원 공부 체크하기도 하고 함께 공부하자고 꼬시느라 저도 조금 피곤했고 애들도 짜증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저녁 때쯤 되어서 밥 먹을 때 되니 밥만 먹고 그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군요. 밥 먹을 때라도 아이들하고 눈도 마주치고 대화도 하기를 바랬었는데 애들 목소리도 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싫은 모양인지 귀찮은 모양인지 방에 콕 하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뭐 하나 보자고 내다봤더니 얼른 나가라며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제가 남편 방에 들어오면 애들도 온다면서 귀찮다고 들어오지도 말라면서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조금 뿔따구가 났어요. 난 하루 종일 애들하고 부대끼고 내 시간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넷플릭스로 영화 기생충도 보고 킹덤 시리즈 1편부터 킹덤 시리즈 2편까지 아주 편안하게 풀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도 그 영화 본 적이 없으니 이왕 보는 거 같이 보자고 하면 안 되나요? 저와 저희 애들이 귀찮다고 방해받기 싫다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신나게 영화 감상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 새끼 나 혼자 나왔나요? 모처럼 아빠가 집에 있어서 얘들도 얼마나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평소에 못해주던 아버지 사랑을 애들한테 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런데다 애들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아빠 일하신다고 조용히 하라고 닥달하고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애들이고 마누라고 다 귀찮다는 표정입니다. 제가 화딱지가 나서 남편에게 그놈의 넷플릭스인지 뭔지 그만 보고 애들하고 놀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내가 돈 벌어다 주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모처럼 쉬고 있는데 그 꼴을 못 보냐? 애들은 네가 보면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잠글 테니까 자기 방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고 며칠을 어쩌나 두고 지켜봤습니다. 넷플릭스 볼 건 다 봤는지 이젠 게임하느라 밤새고 낮에는 계속 잠만 잤어요. 이게 재택근무냐고 지워받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답답하다면서 동창들과 통하더니 만나러 나가서 술에 잔뜩 취해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위중한 이 사태에 꽉 막혀있는 공간인 술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술 마시고 돌아다녔다니 말이 됩니까? 나보고는 코로나 위험하다고 수영장에도 못 가게 한 사람이 지금 이게 제정신이냐고 했더니 그럼 자기는 지금부터 자가격리 하겠으니 자기 방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했어요. 서기의 경이기가 따로 없네요. 그리고는 주말에 갑자기 운동 좀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동하러 헬스장에 갈 수도 없으니
친구들이랑 백패킹 하러 간다면서 생전 안 하던 백패킹 장비를 인터넷으로 구입한다 어쩐다 고수를 하더라고요. 돌아다니지 말라고 재택근무하라고 했지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냐고 난리쳤어요. 남편이랑 남편 친구들 정말 개념 없다고 하자 일부러 사람 없는 곳을 피해서 갔는데 어쩌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졌어요. 그럼 나는 하루 종일 애들하고 집콕하고 있는 나는 뭔데? 잠깐 며칠 집에 붙어 있다고 안절부절 못하고 밖으로만 나돌려는 너는 되고 나만 집콕해야 되니? 술집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낫잖아. 딴엔 고민해서 백패킹 한 거고만. 뭐라고? 너는 돌아다녀도 되고 나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네? 너는 맨날 집에 있었으니 답답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코로나 지나가면 너도 돌아다녀. 누가 뭐래? 하는 거였어요. 그러고는 2박 3일로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어요.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을 2주에 한 번씩은 꼭 찾아가 뵙니다. 주로 주말 동안에 남편이랑 함께 가서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니 시골집 정리도 도와드리고 시부모님이 아까워서 팔지 못하신 논밭의 작물들도 둘러보고 오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손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님께 가자고 했더니 자기는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혹시 감염이 될지 모르니 저 혼자 애를 데리고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걸리면 우리 식구들 다 걸린 거야 하고 말하니 그래도 불안하니까 애를 데리고 다녀와. 난 집에 꼼짝없이 있을게 하는 겁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할 일도 많고 쉬지도 못할 테니 저보고 혼자 가서 애들도 보면서 자기 부모님을 챙기라는 말인 거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귀찮은 마누라와 아들들 보내놓고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나한테 자기 부모님 챙겨드라니까 행여라도 바이러스 감염되면 큰일 난다 해놓고선 정작 본인은 맘 놓고 나돌아다니고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저 혼자 시댁에 가서 고생하고 오라네요. 가기 싫어하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아들 둘을 데리고 시부모님께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재택근무하고 있으니 반찬거리와 채소들을 챙겨주시면서 아들들은 시부모님이 당분간 데리고 있겠다시며 바로 집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제가 시댁에 내려갈 때 며칠 있다가 오라고 했어요. 자기 부모님을 잘 챙기고 오라는 말이죠. 참 뻔뻔스런 남편 아닌가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애들만 남겨놓고 시어머니 말씀 따라서 바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에겐 연락하지 않고 올라왔어요.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땐 밤 11시가 넘어서였죠. 그런데 집엔 남편이 없더군요.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제주도랍니다. 제주도에 재택근무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여행도 하고 일도 하면서 힐링하러 왔다네요. 지금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제주도에 와보겠냐며 3일 정도 지내다 올 거라고 했어요. 집에 콕 붙어 있겠다더니 마누라와 애들이 없으니 심심했나 봅니다. 남편에겐 마누라와 애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네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심각한 상황인데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는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밥줄 끊기는 거 아니냐며 당장 돌아오라고 하니까 또 그 지겨운 잔소리 한다며 자기는 건강한 사람이라 코로나19 따윈 무섭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이번 코로나19도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개념 없이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고 쓴소리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끝내고 나니 시어머니가 밤길 운전 조심해서 집에 잘 도착했는지 그 늦은 시각에도 주무시지 않고 걱정되시는지 전화 주셨습니다. 남편과 통화 끝낸 직후라 속상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그동안 이러저러 해놓으라고 넋두리처럼 쏟아냈어요. 재택근무한다면서 시부모님께도 안 간다고 한 사람이 이 시국에 친구들이랑 말 한마디 없이 제주도로 놀러 갔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집에서 하루 종일 씨름하는 저나 애들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만 즐기기에 바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는 자기는 비껴갈 거라면서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머니 아버님 뵈러는 못 간다고 하면서도 제주도는 3일씩이나 이곳저곳 싸돌아다니다 온다니 걱정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내가 그렇게나 네 와이프한테 잘해라 하고 일렀건만 아직도 자식이 있는 아비이면서 속을 못 차렸다시고 두고 봐라. 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아들 둘이 키우느라 힘들었으니 이참에 좀 푹 쉬라고 하셨어요. 애들 개학 때까지 손주들 데리고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애들도 없겠다. 남편한테 스트레스 좀 받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폭풍 인터넷 쇼핑 뿐이더라고요. 맨날 남편과 아이들 옷이나 물건만 사고 내 거는 눈팅만 하다 말았는데 나도 좀 돈 좀 쓸 줄 아는 여자란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갖고 싶었던 주방 식기류 한 번에 질렀고요. 집에서 입는 홈웨어부터 봄 신상 자켓과 구두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면 꼭 친구끼리 해외여행 다녀와야지 하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마누라와 애들을 조금만이라도 배려해주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그 소박한 마음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 마음을 다독거렸네요. 그리고 1년에 2번씩은 나에게 보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 첫 번째로 평소에 늘 갖고 싶었지만 후덜덜한 가격 때문에 사지 못했던 카메라를 샀어요. 애들 아기 때부터 사진을 찍어 오다가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샀더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를 곧 택배로 받을 생각하니 가슴이 뛸 정도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3일 동안 여행 가고 없을 때 인터넷 쇼핑하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쇼핑이었죠. 그동안 남편은 제주도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인스타에 사진을 계속 올리고 유명 맛집에 만난 거 먹으면서 한껏 찍고 친구들과 맥주집에 가서 한껏 찍고 지랄을 하면서 잘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누가 재택근무자라고 하겠어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재택근무하랬더니 신나게 놀고 자빠졌다고 광고하니 너 그러고도 회사에서 안 잘리니 당장 사진 내려라 했어요. 그랬더니 걱정마 멍충아 업무 시간 아닌데 올린 건 누가 뭐래 하는 겁니다. 그러고 3일 지나니 남편은 제주도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나는 어딜 가서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건 먹을 땐 울 아들이랑 당신이 생각나던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네. 제주도 유명 맛집은 다 싸돌아다닌 것 같은데 초콜릿 하나도 안 사왔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넌 맨날 먹는 거 타령하니까 살이 찌는 거야. 넌 살 좀 빼야 해 하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뚱뚱하긴 해요. 다이어트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건 자존심 상한 일이죠. 남편과 애들 위해서 사는 삶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남편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들이 섭섭하고 상처가 됩니다. 많은 걸 바라지도 않고 그저 아내로서, 애들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작은 배려를 원했을 뿐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저를 안중에도 없는 듯이 대하네요. 남편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시아버지께서 시골에 할 일이 태산이라며 당장 내일 일찍 시댁에 내려오라고 남편에게 전화하셨어요. 남편은 바깥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혹시 모르는 일이니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댔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호로자식이 이젠 지 아비 말까지 안 듣는다고 욕을 하자 그때서야 마지못해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당연히 제가 시댁에 따라 나설 줄 알았는지 아침에 늘어지게 늦잠 자고 있는 나를 깨웠습니다. 아직까지 안 일어나고 뭐해? 빨리 밥 차려. 밥 먹고 얼른 가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제가 당신이 밥을 먹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애들 없을 때라도 잘 쉬어야겠어. 더 잘 테니까 깨우지 마. 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계속 시골 본가에 가자고 졸랐지만
신용도 하지 않고 이불 속에서 꼼짝도 않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더니 송우 엄마가 시골에 안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다음에 가면 안 되냐고 말하더라고요. 송우 엄마는 이미 다녀갔으니 올 필요 없고 남편 혼자만 오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기 싫다고 혼자서 쫑얼쫑얼 대면서 시골로 갔습니다. 애들도 남편도 없으니 참 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늘어지게 침대 속에서 음악도 듣고 남편처럼 넷플릭스로 기생충과 킹덤 시리즈 2편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에 대한 보상품이 카메라도 도착했어요. 날씨도 너무 화창한데 코로나라니 아파트 정원에 벚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겸 해서 마스크 쓰고 단지 안을 한 바퀴 돌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매일 혼자라도 카메라 들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달 음식도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로 시켜 먹고 유튜브 보면서 카메라 공부도 하면서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알차게 가졌네요. 남편과 애들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아빠도 있고 시부모님 계시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죠. 이 지난 후 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낭랑한 것 보니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아빠가 회사 업무 볼 때 옆에서 아빠랑 같은 테이블에 둘러싸고 앉아서 학원 숙제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함께 한다면서 막내도 아빠랑 앉아서 함께 책도 읽고 한다고 하면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할아버지 비닐하우스 보수공사를 아빠가 하시는 동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 주고 있는 길냥이들과 강아지들과 놀기도 하고 강아지들 목욕도 시켜줬다면서 고양이들과 강아지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사진 찍어 보내준다고 신나서 말합니다. 울 두 아들이 아빠랑 한 상에 둘러앉아서 있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작에 아빠로서 애들에게 저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란 생각을 했어요.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들을 보낸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힘드시지 않게 말 잘 듣고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고 아빠한테도 매끼 식사는 할머니 힘드시니까 직접 준비하라고 전해달라 했더니 남편이 애들 옆에 있었는지 내가 끼니 때마다 밥상 차리고 있어 걱정 마 하고 말하더군요. 아무튼 답답한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시골에 가니까 애들도 밝은 모습이어서 참 좋아요. 시부모님 호출로 마지못해 시골에 내려간 남편도 모처럼 두 아들과의 추억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개구쟁이 귀여운 두 아들 녀석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무엇보다도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니 행복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빠랑 노는 사진들이며 막내는 아빠가 읽어준 책이며 큰애는 아빠랑 영어 공부한 내용이며 길냥이 밥 주는 사진이며 행복하고 신나는 모습을 담아서 보내오네요. 두 아들과 아빠가 한박 웃음을 띠고 셀카를 찍어서 보내오는데 저도 얼마나 즐겁단지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피어나더군요. 역시 아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시골로 내려간 지 일주일이 지난 뒤 남편한테 뜬금없이 톡이 왔네요. 아들내미 책 읽어주고 재웠다며 아들내미 자고 있는 모습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셀카 사진 밑에 천사 같은 아들 둘이나 낳아줘서 고마워 라고 써져 있네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 우리 아들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라고 남편이 톡으로 보냈습니다. 전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봤네요. 남편은 아들과 며칠 동안 목욕도 함께하고 아들들 간식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큰애의 영어 공부도 도와주고 시골집 청소도 아들과 함께하고 강아지 목욕도 함께 시켜주고 하면서 얼마나 두 아들들이 사랑스럽고 귀엽던지 그동안 소중한 내 아들들한테 소홀히 한 점 정말 후회했다고 합니다. 힐링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은 힐링 그 자체라며 그동안 소홀히 한 점 많이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미안했다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둘이나 이만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감동했습니다.
남편 말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식과 마누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보고 싶지만 아들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다면서 행여 시골로 내려올 생각일랑 말하고 했어요. 참 일찍도 깨달았네. 그만 잊지 말기를 하고 톡을 보내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참 행복하네요. 정말이지 남편이 변치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안 남편에게 섭섭했던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 남편을 불러내리신 것이 참 잘하신 거였네요. 시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이게 다 시부모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시부모님 안부 전화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해드려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